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한국인 교수들까지 강제 추방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MIT, UCLA 같은 명문 대학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한국인 학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외국인 추방 속에서도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두 나라의 대조적인 모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는 미국 시카고 출신 사회학 연구자 엘리 리처드슨입니다. 대학원에서 다문화 사회와 이민자 정책을 연구하던 중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죠. 처음에는 몇 개월만 있을 계획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접하는 미국의 소식은 마치 낯선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오늘도 노트북을 열자마자 휴스턴 대학교에서 일하던 전영선 교수의 소식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자 취소 통보를 받고 즉시 출국해야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다음 주 수업 자료를 준비하다 말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인 채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실은 얼어붙었고 학생들은 교수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체류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죠. 휴스턴 대학 총장의 항의도 동료 교수들의 연판 서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민국의 통보도 없었으며 법적 대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화면 속 뉴스 앵커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새 행정부의 국경 정책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채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계 유학생들이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비자 권리를 둘러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승산이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서울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울려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왔던 이 도시가 이제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죠.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지식과 실력보다 출신 국가와 피부색이 더 중요해진 것 같네. 내가 자라난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저는 원래 단기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돌아갈 고향의 모습이 매일 달라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새로운 추방 사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죠. 지하철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영어로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제 여권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의 연구 일정을 확인했죠.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에 대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진행될 서울 다문화센터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제 연구가 언젠가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계속해서 바다 건너 고국의 소식을 먼 곳에서 지켜봐야 할까요? 가방을 챙기며 오늘도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친구 마이클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목소리에서는 불안감이 묻어났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 복도에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죠. 기숙사 앞 잔디밭에는 짐을 꾸리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만 물리학과 중국인 연구원 3명이 출국 명령을 받았어요. 다들 연구 중이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두고 떠나게 되었죠. 마이클의 말에서 체념한 듯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하버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IT, UCLA, 스탠포드 등 미국 명문 대학들의 기숙사 복도에는 짐을 꾸린 유학생들의 캐리어가 줄지어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학문의 자유는 이제 빈말이 되었고 출신 국가와 종교, 피부색,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체류 자격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던 미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옆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앤디는 3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학과에서 중국계 연구원들이 강제 출국당해서 연구실이 텅텅 비었어요. 10년간 진행해온 암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유학생과 연구자의 비자를 예고 없이 취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체류 기록인 세비스도 삭제해버려 법적 대응 기회조차 빼앗았다는 점이었죠. 한국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마이클은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 연구자 비자 갱신 거부율이 70%를 넘었어요. 차트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아래로는 비자 취소 사유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정치적 활동, 의심스러운 연구 목적 등 모호한 이유들이 대부분이었죠. 미국은 이제 국적과 인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에 남아있는 친구 매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은 상황이 달라. 여기는 여전히 조용하고 출신 나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사람 그 자체가 먼저인 것 같아. 이 말을 타이핑하면서 제 마음에도 작은 위안이 찾아왔죠.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고향 시카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5일 미국 전역 1,4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위 현장이었죠. 밀레니엄 파크는 인파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핸즈오프라고 적힌 푸른색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육 예산 3조 원 삭감, 하버드와 MIT 연구 프로젝트 중단, 사회보장과 의료 예산 축소까지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해체는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위 지도부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고 화면 속 군중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호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그곳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시카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놀라운 점은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미국의 퇴행적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화면 속 뉴스 앵커는 현장 리포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죠. 리포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로 대학생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지식의 국경은 없습니다. 학문의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주먹을 높이 들어올렸죠. 한국처럼 시민이 직접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고 2016년 한국의 촛불 시위를 떠올렸죠. 그때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은 평화로운데 미국 전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이제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전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인파 속에서 학생들, 교수들, 시민들이 서로 격려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 병력도 대거 동원되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람들은 학교 교육 예산 삭감과 연구 중단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경 강화에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까? 한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아니오라는 외침과 함께 손을 흔들었죠. 저는 여러 도시의 상황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보스턴, 시애틀, 오스틴 모두 비슷한 광경이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계속 시끄러운데 왜 바뀌는 건 없을까요? 저는 오늘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김명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의 전직 중학교 교사로 1980년대부터 외국인 유학생 돕기 활동을 해온 분이었죠. 노란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그녀는 한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1980년대는 지금과 달리 한국이 많이 가난했어요. 아직 국제통화기금의 위기도 겪기 전이었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줄 것도 별로 없었죠.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청년들을 초청해 대학 교육을 제공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장학금을 마련했죠. 저는 그 시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10분의 1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기숙사의 전기도 자주 끊겼어요. 그럴 때면 촛불 켜고 같이 밥을 해 먹였죠. 케냐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며 고생했어요. 김 여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된장찌개를 잘 먹게 되었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도 열었어요.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물론 있었죠. 처음에는 이웃들도 외국인을 보면 낯설어했어요. 특히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인연이란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다문화 기숙사가 생겨났고 외국인 가족 정착 지원 제도도 마련되었죠. 2007년에는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산증인이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는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농촌 지역에 시집온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분들이 정말 외로워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김 여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나이지리아 학생들과 함께한 사진이 나왔죠. 노란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여사와 외국인 학생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장관이 되었대요. 근데 그때는 고춧가루가 맵다며 콧물을 흘렸었죠. 김 여사의 말에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사람들의 표정에 담긴 따뜻함은 변함없이 느껴졌죠. 김 여사는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배우고 성장했죠.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김 여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걸어온 다문화의 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보아온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걸린 전광판에는 2025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 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265만 명이라는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자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만 해도 17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였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구 자료를 찾으러 오셨나요? 친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문화 정책 관련 자료를 요청했죠. 그녀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안내 책자를 꺼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10개 언어로 번역된 생활 가이드도 있었죠. 자료를 받아든 저는 건물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죠.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로 보이는 남성들, 미국인 영어 교사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생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학생들까지.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 보였죠. 잠시 후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기관사로 20년을 일한 태국인 솜차이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그는 서울교통공사 휴게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저는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지하철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솜차이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음에는 약간의 태국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그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여기선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내가 오늘 누구를 안전하게 태웠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제가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죠. 솜차이 씨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른 베테랑 기관사였죠. 다음으로 저는 서울 서쪽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박이슬 교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33세의 다문화 2세대 교사로 1990년대 아시아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밝은 미소의 그녀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 반에는 미얀마 출신 학생이 있어요. 부모님은 한글을 잘 모르지만 마을 이장님이 매번 통역을 해줘요. 박 교사는 학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아이들이 어울려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아하죠. 박 교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혼혈이란 말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보아온 인종 갈등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태원의 한 다문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죠. 세네갈에서 온 마리아마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말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죠. 김장철에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명절에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누구는 내쫓기고 누구는 안아주는 세상.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법무부 통계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외국인 체류자 265만 명, 다문화 가정 아동 16만 명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죠. 전국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이민자들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단일 민족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지만 점차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흐름이 제 연구의 핵심 주제였죠. 노트북 화면을 넘기다 보니 한 외국인이 쓴 블로그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줄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죠. 그 밑으로 수십 개의 비슷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개방성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커피숍 창가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울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3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은 변화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김명애 여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에서였죠. 아담한 아파트 거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기념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여러 나라 유학생들과 맺은 인연의 흔적이었죠.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한국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요. 김 여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린 예전부터 외국인 이웃이랑 김장도 같이 담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한국은 조금씩 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그녀의 말을 적었습니다. 방향성, 그것이 핵심이었죠.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닫히고 다른 나라는 열리고 있었죠. 오후 늦게 저는 서울의 한 다문화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즐비했고 다양한 나라의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부스 앞에서 저는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20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필리핀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 미국에서 온 영어 교사, 프랑스에서 온 요리사까지.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 사회가 점차 열려가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축제장을 나오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열림과 닫힘은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해 샌드위치와 커피를 골랐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돈이 부족했죠. 영어로 머뭇거리며 설명하려는 저에게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런 배려를 보여주다니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이처럼 작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날, 한국어를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를 서툴게 사용하면서도 10분이나 길을 안내해준 할머니가 있었죠. 택시기사는 길을 잘못 돌아 요금이 더 나왔을 때 괜찮아요. 제 실수니까요 라며 요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오늘 오후 저는 동대문 근처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이끌려 이리저리 구경하던 중이었죠. 한 미역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툰 영어로 물으셨죠.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미역 한 묶음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기뻐하며 미역을 한 줌 더 얹어주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말 하니 반갑네. 다음엔 김도 사가요, 아가씨. 저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영어 이름도 출신 국가도 묻지 않고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미국에서는 늘 피부색이나 억양으로 판단받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년의 교수님과의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히 제 연구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는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주셨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미국에서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여기서는 제가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죠. 같이 써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배려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살아있었죠. 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었죠. 엘리의 관점은 정말 신선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런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참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처럼 한국 사회도 조용히 열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여기선 내 피부색보다 말 한마디로 나를 기억해줘요. 제가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적이나 인종이 오는 사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제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료 연구자가 단기 방문차 한국에 오는 날이었죠. 출국장 앞에는 스터디 인 코리아 60주년 배너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시작한 지 60년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돌아갔을까요? 공항 대기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스리랑카 출신 가족, 한국어로 능숙하게 통화하는 케냐계 연구자, 청소 중인 다문화 2세대 대학생까지. 이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일부였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지난 8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었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었죠. 엘리.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동료 사라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몇 주 전까지 미국 내 한국인 추방 상황을 취재하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 첫 마디부터 사라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덜 경계적이죠.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라는 최근 미국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추방된 한국인 연구자들 중 몇몇은 학계에서 큰 손실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하버드와 MIT에서는 항해 서명이 계속되고 있죠. 그녀의 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과거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니. 저는 그녀에게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명의 여사와의 만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박이슬 교사, 지하철 기관사 솜차이 씨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플랫폼에 내리자 우리 앞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보고 감탄했죠. 미국에선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어요. 특히 요즘은요. 우리는 역 근처 카페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라는 제 연구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대조예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아가고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였지만 점차 열리고 있다니. 바로 그때 카페 주인이 다가와 두 잔의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 오신 손님께 드리는 우리 차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강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캐리어 손잡이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짐을 챙겨 한국으로 오면서 곧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피부색이 아닌 나라는 사람 그대로 존중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의 놀라운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와 연구자들이 강제로 추방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국경을 얼마나 굳게 닫느냐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사람을 먼저 보는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